오늘 이 숫자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68.6%.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항공유 중 한국산의 비율입니다. 세계 최강 공군을 굴리는 나라가 그 연료의 3분의 2 이상을 한국에서 사옵니다. 호주는 수입 석유 제품의 25%를 한국에서 들여오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자급률은 사실상 바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원유 한 배럴을 더 확보하려고 전쟁에 가까운 외교전을 벌이는 이 시각에 중동 6나라의 대사들이 서울로 날아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를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걸프협력회의 GCC 전원입니다. 이 선언이 왜 놀라운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분해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가 이 좁은 길목을 지납니다. 이란이 이 길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에 맞서 보복을 선언하면서 안전통행에 연간 150조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돈을 뜯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응은 뜻밖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쓰는 나라들이 알아서 지켜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셰일가스가 있다는 논리였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고 셰일 생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마저 임무가 끝나면 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경찰 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각국은 저마다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직접 담판지어 위안화로 원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하루 200만 배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유럽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중동 원유를 90% 가까이 의존하는 일본은 초반에 비축분으로 버틴다고 했지만 결국 기름 공급 제한과 가격 통제 도입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돈 속에서 중동이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먼저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찾아야 합니다.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하늘을 뒤덮는 실전 환경. 수천 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지킨 것은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장 성능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에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내 한국에 대한 신뢰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미군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하면서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드론 한 기에 파괴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천문학적 비용의 무기가 저가형 무인기에 뚫린 겁니다.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진 건 이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성비 있는 실전 무기,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어체계, 그리고 위기 때 도망가지 않는 신뢰. 2015년 중동 사태 때도 한국은 남았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회수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우디 참모총장이 부산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한국 잠수함을 2번이나 찾아와 구입 여부를 직접 물었습니다. KF-21 도입 논의도 나왔습니다. 기존 방산 규모 대비 100배 이상의 추가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기를 신뢰하게 되면 그 나라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가 에너지 계약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이 한국을 찾아온 진짜 본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는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화합량이 높고 찌꺼기가 많은 중질류입니다. 정제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항공유, 경유, 휘발유로 바꿔주는 고도화 설비, 이것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설비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숫자로 돌아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항공유의 68.6%, 한국이 수출하는 석유 제품의 약 20%가 호주로 향합니다. 이 물건들의 원재료는 중동산 원유입니다. 한국이 받아서 가공한 뒤 전 세계로 내보내는 겁니다.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원유 구매자가 아닙니다. 자기들 원유에 부가가치를 붙여서 세계에 팔아주는 유통 파트너입니다. 이 파트너가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유사들이 미국산 경질유나 북해산 브렌트 원유에 맞게 설비를 전환하면 중동은 이 거대한 가공 채널을 잃습니다. 러시아까지 원유 공급에 가세하면서 중동의 시장 지배력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마저 돌아서면 타격이 큽니다. GCC 6나라가 한국의 최우선 공급을 선언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를 먼저 단단히 묶어두겠다는 의도가 그 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수치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원유의 69.1%가 중동산이었습니다. 9억 724만 배럴입니다. 이 공급이 흔들리면 파장은 즉각적입니다. 국내 금융기관 분석에 따르면 고유가 상황이 석 달 지속되면 연간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고 1년을 넘기면 성장률 자체가 0%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유지하면 석유 제품 가격이 50% 가까이 오르고 성장률이 최대 1.2%포인트 하락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이 이 공급선을 지켜낸다면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쇼크를 받는 동안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토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0%라도 옆 나라가 마이너스라면 그것은 선방입니다. 에너지를 지킨다는 건 경제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위기에서 한국이 에너지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며 성장률 방어에 실질적인 힘이 생깁니다. 중기적으로는 방산과 에너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이는 협력 구조가 굳어집니다. GCC 국가들과의 방산 계약이 늘수록 에너지 공급 우선순위도 함께 높아집니다. 이 두 축이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인 것이죠. 장기적으로 한국은 자원을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허브 역할을 굳혀가게 됩니다. 원유를 정제해 전 세계에 파는 이 구조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이 석유를 캐지 않고도 산유국처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까지 더해지면 이번 에너지 위기가 한국에게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땅이 좁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93%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쌓아온 기술과 신뢰가 지금 이 순간 중동 6나라를 서울로 불러들였습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전화를 받는 나라.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그 자리를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